증도가자 발견자인 남건희 교수의 연구실을 방문해 고려 금속활자 일명 증도가자를 발견한 경위와 현재까지의 과정 등을 총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남 교수는 2004년 처음으로 금속활자를 접했는데요. 처음에는 위작일 것으로 추정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3년 청주 고인세박물관의 요청으로 남명천화상송 증도가 복원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를 총괄하면서 확인한 증도가 서체 번각본에 수록되어 있는 전체 글자 9344자의 자별 대조 분석의 결과와 고려금속활자의 서체 유사도가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돼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연구는 2010년 여름경이 돼서야 활자와 활자본을 저본으로 한 번각본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금속활자와 번각본의 서체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판단해 2010년 9월 1일 증도가자 발견을 알린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발견이라는 고려 금속활자 주장은 세계 활자 역사를 다시 쓰게 되는 세계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진위규명 등의 초미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고, 이에 진위에 대한 각종 주장들이 난무하면서 험난한 검증 과정이 예고되기도 했습니다. 2010년 9월 1일 증도가자 주장 이후 검증, 재검증 등 7년의 세월을 거쳐 2017년 4월 13일 관계당국인 문화재청은 과학감정 결과 특이점, 즉 위조 흔적 등은 발견하지 못했고,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 고려시대에 제작된 금속활자일 가능성은 있으나 서체 비교, 주조 및 조판 실험의 결과와 출처와 소장경이 불분명 등을 이유로 보물 지정 가치가 없다면서 지정을 부결한 것입니다. 남 교수는 가짜몰이 거대 파동을 일으킨 것으로 인식되는 국과수에서의 서체 분석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기록조차 전혀 없고 연구 영역에 불과하며 더더욱 편의적이기까지 한 주조, 조판의 일방적인 실험 결과를 근거로 마치 위조 활자의 뉘앙스를 풍기는 듯한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발표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절대적 증거인 탄소연대, 과학감정 모두 고려시대로 완벽한데 아무런 근거조차 없는 비약적 추측과 억측 등으로 인류의 문화유산을 이렇게 뭉갤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남 교수에 따르면 기초학술조사팀은 2014년 6월부터 6개월간에 걸쳐 33명의 학자들이 그간 발표된 37편의 단행본과 122편의 논문들을 모두 섭렵해가면서 탄소연대 측정, 각종 과학감정과 서체 분석 등에 따른 600여 페이지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이해관계 등으로 부정되면서 금속활자 분야에 대해 제대로 된 논문 하나 발표한 적이 없는 12명의 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기초학술 조사를 재검증하는 지정조사단이 구성됐습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검증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점 등을 우려해 지정조사단의 교차검증이나 끝장토론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합니다. 남 교수는 교차검증이나 끝장토론이 성사되었다면 최소한 이런 희한한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국회에서조차 정치하는 것이냐며 힐책한 것이라면서 회한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남 교수는 3시간에 걸친 인터뷰에서 고려 금속활자를 발견한 과정과 이를 알리게 된 경위, 그리고 공론화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과 관계당국인 문화재청의 지정 부결에 대한 격렬한 소회 등을 밝히면서 특히 국과수와 일부 언론의 가짜몰이, 심사위원 8명 중 3명의 지정조사단 참여, 왜곡되고 편향적인 심사위원 구성과 함께 학계 및 문화재 업계의 고질적인 파벌다툼까지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위대한 문화유산이 역사의 언덕너머로 묻힐 위기에 처해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고려 금속활자를 발견한 과정, 알리게 된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활자를 처음 보게 된 것은 청주의 고인세 박물관에 그 감정을 위해서 제가 갔더랬습니다. 그런데 무슨 검토할 시간도 안 주고 뭐 그 다음 날로 결정을 하라 뭐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때 아마 판이 2개쯤 되고 하여튼 그때가 숫자로 치면은 한 7, 80여자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보게 됐고 그러고 나서 한 몇 개월 뒤에 일부 활자 몇 개가 그 한국의 그 경매의 사이트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런 걸 한번 이것도 굉장히 드문 거니까 확인해 달라고 해서 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 활자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 금속 활자 임진자 11만자라든가 기타 활자의 모양하고는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이것은 가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더랬습니다. 제 그 컴퓨터에다가 화면에다가 그 잘 만들어진 가짜 활자라고도 올려놓을 정도로 그때에는 이제 의심이 많았던 거죠. 그로부터도 몇 개월 뒤에 대구의 개인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개인한테 그때 14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그 청주 고인세 박물관에서 남명천 화상송 증도가라는 그 증도가 책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뭐 그 밀랍 주조법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한번 복원을 위해서 기초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된다고 해서 그때 활자를 한번 분류해 본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 독특하게 이 증도가에 쓰이는 활자에서 보면은 글자 첫 시작에 특히 아들 자자 같은 경우에 첫 시작에서 이렇게 획을 줘가지고 시작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바람풍자라든가 양쪽으로 이렇게 획이 벌어지는 그쪽에서 끝을 다 들어 올린다든가 아주 독특한 글자의 서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정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억이 남아서 한번 대조해보자 해서 글자를 딱 대조하는 순간 이것이 증도가일 가능성이 있겠다. 그때부터는 제가 사실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걸 함부로 다룰 수는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흙 덮여 있는 부분에 획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흙 덮여 있는 부분을 이렇게 살살 이렇게 벗겨내니까 그 안에 먹이 글자의 획 사이에 먹이 이렇게 딱 이렇게 묻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위조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다. 물론 위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먹이 오래돼 가지고 그 활자 획에 딱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거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좀 중요한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때 제가 그 흙을 긁어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도 흙도 이걸 가지고 검토를 하면은 지역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흙도 따로 분리를 하고 먹에 대해서는 이거 향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로는 먹을 검토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굉장히 중요성을 이제 그때 인식을 하고 제가 개인 소장가한테 어쨌든 여기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활자가 그때 당시에 이제 검토된 게 한 70여자가 됐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몇 년간을 걸쳐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제 하면 할수록에 정말 이것은 정말 어떤 함부로 다 대할 수 없는 그런 활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연구를 하자면은 뭐 글자의 모양도 봐야 되고 다른 사람도 설명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 스캔된 데이터를 가지고 익산으로 보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서 그 3D 그 데이터에 의거해서 그 형태를 만들었는데 다만 이때 이제 제가 그쪽이 부탁한 것은 청동으로는 하지 마라. 왜 청동으로 하지 말면 원래 금속 활자가 청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어쩌면은 진품하고 가짜하고 혼동된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황동으로 아예 색깔을 달리해서 만들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 황동으로 만든 그 활자들이 이제 여기에 남아있는 활자들입니다. 이 활자들이 그 3D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적어도 뭐 6, 7년을 그거를 연구를 하고 있을 때에 2010년도에 있어서 제가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울에 있는 개인 소장가가 이 활자를 또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2010년도 5월경에 그 서울에 가서 직접 이 활자를 보게 됐습니다. 그때에 보게 된 것이 지금 이제 문화재 지정 신청에 올라와 있는 그 활자들입니다. 그 앞에 있는 한두 줄만 보고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활자하고 같다. 이제 이렇게 해서 소장가의 양해를 구해서 이걸 계속 연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었고 그 소장가는 그때 당시가 2010년도니까 우리가 한일 합방 뭐 이렇게 100주년 뭐 이런 그런 관점에서 이걸 발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렇게 해서 그때에 2010년도 아마 그때 그 9월 뭐 하여튼 초 1, 2일인가 하여튼 뭐 그때 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 발표할 당시에 그때에 국내에 많은 언론들이 왔었고 MBC PD 수첩하고 그 다음에 KBS 역사 스페셜 팀하고 이런 팀들이 다 왔더랬습니다. 시대적으로만 분석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니고 활자의 또 글자의 서체가 이제 같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의 역사 스페셜 팀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글자를 뽑아 달려고 해서 이 증도가 안에 있는 활자 중에서 이 증도가에만 나올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서체. 그래서 끈을 단자라든가 몇 개 아주 그런 특별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자를 제가 예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글자가 그때 이제 소위 이제 그 컴퓨터 이제 또는 이제 그 TV의 화면상에 이렇게 중첩시키는 걸로
글자를 이렇게 이미지를 중첩시켜서 이제 그 정말로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역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다 같다는 것이 적어도 확인된 셈이죠. 그 뒤에 또 그 KBS 추적 60분도 있었습니다. 그 KBS 추적 60분에서는 이것이 가짜라는 전제를 가지고 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단동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중국에서 만들어진 가짜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그쪽에서 가서 취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구한 활자는 정말 가짜 활자였어요. 그 가짜 활자를 가지고 그걸 의뢰를 해서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이 활자가 진실이 어디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때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뭐냐면 중국에서는 먹이 굉장히 많은데 그 먹을 가져다가 갈아서 붙이면 될 거 아니냐. 오늘날 우리가 먹을 간다든가 그다음 거기다 물을 넣는다든가 하면은 오늘날 탄소의 연도가 혼합돼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가 순수하지 않다는 겁니다. 활자의 그 형상적인 측면, 그 마모되는 부분하고 그다음 제 먹이 남아 있는 그 잔류 부분하고 이런 거의 관계를 봐서라도 이게 조작된 것이 아니다. 또 그 이후에도 이제 대구 MBC에서 이 자료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특집을 만들 때에 한쪽에서 했는 걸 100%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질자원연구소하고 서울대학교 AMS 센터하고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본 결과, 그러나 그 시대를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은 세계 기관이 전부 다 같이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뭐 그 방법이 잘못됐다 안 됐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한국을 대표하고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들이 했으니까 당연히 그건 뭐 신뢰를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일본에 있는 그 나라의 그 정창원에 가면은 그 신라시대 먹이 있습니다. 신라의 무슨 양가먹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신라먹이 있는데 뭐, 그런데 그거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청주 근처에서 나오는 단산오옥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조각이 그렇게 크지 않은 조각이 보물로 될 지정 그건데, 그것을 갈아서 붙였다. 뭐 우리나라 고려께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갈아 붙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 고려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뭐 의도적으로 그 먹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지금 발견된 이 정도가짜라는 것은 전부 다 거의 개성의 만월대에서 발굴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개성의 활자가 남아있다가 발견된 것일까? 아니면 강화도에 갔다가 돌아와서 발견된 것일까? 이건 당연히 논리적으로 본다면은 강화도 가서 동국 이산국집하고 그 다음에 고금 상징염을 찍었고, 그러고 난 뒤에 이것이 다시 1270년도 원종이 개성으로 복원할 때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와야만 맞고요.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이 이제 이 활자가 발견된 것이죠. 그래서 이 활자는 제가 지금 발표했던 것이 1270년일 거다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어쨌든 그 이전일 거다고 했는데 그 연도가 우리가 탄소연도 분석에서도 그래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쭉 이렇게 내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처음에 발견돼서부터 시작해서 그 연도를 이야기해서 그것이 탄소연도 분석하고 일치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 증도가자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 텐데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사실은 이제 이것은 논란이 되니까 문화재청하고 이쪽에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에 대해서 소위 공모 과제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보면은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저는 제가 투여한 기간만 해도 6, 7년이나 되는데 이거를 6개월 만에 완성을 하라고 하면은 과연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6개월 만에 그걸 끝낼 수 있을까? 그래서 학회 차원에서 이걸 검토를 해보니까 학회에서는 아무도 나서질 않는 겁니다. 몇 년 동안에 했는 걸 6개월 만에 어떻게 끝내냐? 그리고 또 뭐냐면은 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본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혼자서 발견하고 다 연구해놓고 나중에 검증도 본인이 하면 그게 제대로 된 거냐는, 그래서 저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 하고 해달라고 하니까 그 학계에서는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학계에서 뭐 논의하다가 할 수 없이 제가 들어가는 전제 조건으로 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게 성립이 되느냐 하고 문화재청하고 문화재연구소에 확인을 하니까 괜찮다. 그 뭐 본인이 들어와도 한 팀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괜찮다. 이래 해서 진행을 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위 금속에 관계되는 사람, 먹에 관계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탄소연대 분석 하는 데에 뭐 지질자원연구소 등등, 그 다음 서체에 관계되는 사람, 영역별로 해서 당시에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그 연구를 진행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됐던 거는 뭐냐면, 현재 문화재 지정된 거 지정을 신청한 그 101개 활자하고, 그 다음 째 나머지 지금 바깥에서 노출되어 있는 그 모든 활자를 다 대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연구해달라. 그러니까 소장자는 그건 못하겠다. 왜 문화재 지정 신청된 것만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나머지가 다 연구하느냐. 우리나라에서 어떤 문화재를 지정 하나를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자료를 연구해서 지정하는 것이지, 그 외에 그 전국에 있는 걸 다 조사하고 난 뒤에 그걸 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연구소는 그러면 뭐냐면 소장자를 제외한 나머지 활자를 가지고 연구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봐도 좀 불합리한 거죠. 지금 지정 신청이 된 것도 있는데 소장자 갖고 있지 않는 그 나머지 거를 가지고 해달라. 그래서 이거 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장자와 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이야기해달라. 우리의 영역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참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제 그 101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래 됐는데 우리가 뭐를 하겠다는 것을 제안했을 거 아닙니까? 금속 성분을 분석하겠다, 탄소연대 분석을 하겠다, 서체 분석을 하겠다, 이렇게 다 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소위 말해서 금속활자 주조의 부분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화재연구소에서. 왜 이거 하지 마라. 그 다음 주에 뭐 3D 촬영을 하고 뭐 하고 이래 하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요즘에 그 첨단 기법으로 하겠다 하는데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스케치, 요즘도 뭐 이 고대사 쪽에서는 다 이렇게 스케치를 한다든가 이래서, 아니 이걸 요즘 촬영을 해서 그 데이터를 남기면 되는데, 그래서 뭐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충돌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참여하는 연구원의 그 대학원생들 연구원 1인당 그 한 달에 그 임금을 주는데 연구비로서 지원되는 게 12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주더라고요. 이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무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에 소위 말해서 3분의 1은 다 하지 말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발주했는 기관하고 협의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이걸 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당사자로 합격시킨 거 아니냐, 통과를 해서. 그러면 이걸 하도록 해줘야 되지. 보통 이런 것은 발주기관에서 우리가 이만큼 하는데 이거 더 하라고 자꾸 연락을 해주지, 뭘 하지 말라고 한 그런 게 우리나라 지금 이런 프로젝트 수행하는데 그런 게 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참여한 연구자 많은 교수님들하고 연구원들이 전부 다 우린 돈 하나도 안 받겠다, 이런 상태 같으면 그래서 다 반납을 한다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안 받았어요. 마지막에 최종 정말 발표할 때도 그것이 거의 싸움장이 됐습니다. 왜 이걸 하고 이걸 해야 이 활자를 규명하는데 되는데 이걸 못하게 다 막았느냐, 이런 예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제 싸웠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대상의 설정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조사하는 방법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조사하는 여러 가지 영역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축소시켜 버리고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결국은 이게 나중에 흐지부지해서 이제 끝나 버린 거죠. 그런데도 물론 우리가 할 부분은 적어도 해야 될 부분은 했는 거죠. 다만 주조라든가 이런 건 다 빠져버린 상태에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가기관에서 정말 이것을 정말 제가 했던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이걸 제대로 알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은 그냥 이걸 그냥 꼬투리 잡기 위해서 하는 거냐 하는 그런 모든 연구자들이 너무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어려웠던 점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지체 상권까지 물렸어요. 그래서 국가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는 저는 정말 어떻게, 이것은 정말 하지 말라는 사업이지 이런 거를 왜 발주시킨지도 모르고 정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그런 어떤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2017년 4월에 문화재청이 고려시대 금속 활자일 가능성은 있지만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없다라고 부결 판단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논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조사 보고서가 영역별로 이렇게 쭉 과학적인 분석, 그 다음 제 글자의 설체 분석, 그 다음 제 이론적인 분석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대체적으로 과학적인 분석은 이미 이제 탄소연대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방법이 이제 적당했나 안 했나 하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매 그 분석마다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로 나타나지만 그렇지만은 그 예외의 경우도 있다. 문제는 뭐냐면 출발점이 이게 좀 맞는데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검증을 하려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을 아닌 것을 자꾸 이렇게 유도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버린다든가 납동이 원소 분석도 이런 분포는 중국 어디에도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또 100% 신뢰할 수 없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그 문제가 됐던 부분이 서체 문제였죠. 서체 문제를 이 국과수에 있는 팀이 이것을 딥러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분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 러닝이라는 것은 사전에 많은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같은 유형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이제 그래서 딥러닝이죠. 그 컴퓨터가 각종 상태를 다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그거 유사돌차 많던 걸 찾아내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냥 임진자 조선 후기의 임진자 자료하고 그거 하고 그다음 이거 하고 저 고려시대 거 하고 이거 하고 그 고려시대와 임진자는 19세기 거고 고려시대 이거는 13세기 겁니다. 임진자는 정말로 잘 지금 보존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 이 정도가자는 소위 많은 훼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소위 왜곡시키는 거죠. 결과는 그 사람들도 차이가 나는 부분을 몇 퍼센트라고 내놨습니다. 저희들은 그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해석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로 이 부분에 잘 아는 전문가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왜 과학자들이 결국은 그 안에서도 보면은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서류에도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언론에 발표할 때는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유도시킨 거죠. 아닌 것으로 유도시킨 겁니다. 문화재청 발표 때 네. 위조 흔적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했으면서 부결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처음에 이 활자에 대해서 가짜 여부를 이야기했는 국과수에 있는 사람하고 그다음 당시에 청주 고인세 박물관에 있었던 학예사 한 사람하고가 그 공주의 전통문화 대학에서 그때 발표를 할 때에 활자가 안에 바깥에 층이 하나 있고 안에 또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정말 말도 아닌 이야기거든요. 우리 활자 같은 거 만들 때에 금속 활자는 적어도 이 청동으로 하려 그러면 온도가 1200도 정도까지 해야 되거든요. 활자 크기 얼마입니까? 활자 크기가 해봤자 1.5cm, 1.5cm 그 정도일 텐데 그 자료를 그럼 1차 만들어내고 다시 거기다가 1500대 되는 거를 무슨 우리가 지금 주사기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1500대 주사기 근처 가면 다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이물질로 1500대를 집어넣는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발표에서 이미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그거는 주물의 기본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될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했고 이 주물의 기본 상식이라는 것은 청주 고인세 박물관에 당시에 있던 그 학예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여기에 국과수하고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상한 유도를 했다는 거는 정말 저희들이 봐서는 무슨 의도가 있느냐. 그 의도를 하여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 부분이 없다고 했는데도 해서 부결해버렸다. 그러면 그 위조 흔적 없으면 진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결론이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 먹도 마찬가지로
다 그러면 그 시대가 나왔다. 그럼 오염이 됐다 그러면 좀 제가 모두도 말씀드렸지만 오염이 됐으면 다른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오염되는 그걸 알 수가 있는데 다른 데이터는 없이 전부 다 그 고려시대 그 1270년 이전의 데이터만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고려시대의 거지만은 그러나 오염의 가능성 때문에 인정할 수 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뭐 더 어불성설인 셈이 되는 거죠. 그럼 과학 분석을 해서는 그 과학 분석에 나오는 그 현상을 갖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외에 과학적인 거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예외 사항을 자꾸 이야기해서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그런 과학이 왜 필요한 건지 과학 분석을 왜 하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을 정말 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국과수에서 진행하는 조사 거기에 대한 그 견해도 따로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좀 한번 지적해 봐 주시죠. 예, 이제 국과수에서 그 이제 서체 감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서체에 관계되는 것도 정말로 서체를 감정할 했던 사람이 이걸 했으면 또 모릅니다만은 전혀 이것을 맡은 사람은 서체 감정하고는 관계 없던 사람이 이것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거 유사도 요즘 간단합니다. 어떤 글자에서 네모 반듯하게 딱 치고 그 안에서 먹이 어디만큼 분포하고 있느냐 그거 그 면적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적어도 면적이 같은가 안 같은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요즘 컴퓨터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다음 물론 글자가 달라도 면적은 같을 수가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글자가 같다는 전제 조건 아래에 면적이 어느 정도 같으냐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거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뭐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도 증두고보다도 정말로 그 글자가 형태가 바뀌어진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굉장히 많은 부분은 싹 다 무시하고 지금 이 송명희록이라는 임진자로 남았던 현재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남아있는 그거를 하나를 예를 딱 들었습니다. 가장 잘 된 부분을 하나를 예를 들은 겁니다. 물론 그쪽에서는 현재 지금 남아있는 금속 활자가 임진자가 있으니까 그걸 찍은 걸로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인본을 가지고 활자와 부분도 있지만 인본을 찍어서 그거를 다시 번각을 했다는 의미에서는 현재 지금 찍어 있는 것 가지고 대조를 하는 것이 더 먼저지요. 그러고 난 뒤에 활자를 해야 되는데 이 활자를 가지고 하는데도 거기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 뭔가 하면은 이 활자를 가지고 거기도 과학적인 분석으로 3D 촬영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 그 3D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소위 FRP로 활자를 만드는 겁니다. 금속 활자에 금속에 뭐기 묻는가 하고 FRP는 뭐 일종의 저 수지 같은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기 더 잘 안 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활자를 다시 한지에다 놓고 찍고 그다음 금속을 같이 찍어 놓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면 그리고 우선 증도가짜는 지금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활자를 가지고 그 자면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찍으면 그건 당연히 글자의 그 퍼센테이지가 빠지는 거죠. 그런데 그 훼손의 여부도 감안하지 않고 그 다음 원재료가 먹을 어디만큼 받아들이냐 하는 그런 것도 계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국가수에서 그 차이 난다고 하는 그 부분은 오히려 그걸 보니까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 그러면 더 맞다는 그런 어떤 그 신뢰감을 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분석의 문제하고 해석의 문제는 다르다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이 바로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 주조 방법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그 목형을 빼내기 어렵다면서 이제 그 밀랍주조법으로 추정을 했고, 그다음에 그 상하형 주형을 어긋나지 않게 합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지금 한국에서 금속활자를 이야기하면 항상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소위 이 주물사 주조 하나 하고 그다음 소위 밀랍 주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밀랍 주조라는 말은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뭐냐면 밀랍으로 주조하는 것이 아니고 밀랍을 빼내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데서는 발랍법이라 그럽니다. 밀랍을 빼내는 방법 그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도 표기하면 로스트 왁스입니다. 로스트 왁스 캐스팅이고 하나는 샌드 캐스팅 모래로 주조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직지 같은 경우에 그동안의 연구는 밀랍에서 나왔다. 그 왜 밀랍에서 연구가 나왔나 하면은 밀랍은 우리가 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같으면 그와 같은 성질이 같으니까 근데 그 초에다가 이제 그 글자를 새기면 새길 때마다 사람이 뭐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1시간 뒤 다르고 다 새길 때마다 다를 겁니다. 똑같이 매일 새겨도. 그러니까 글자가 같은 글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지에는 보면 한 페이지에 같은 글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같은 게 없으니까 그게 밀랍법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논문들이나 그다음 뭐 저 자신도 그렇고 과연 직지가 밀랍법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왜 이제 그게 의문을 갖나 하면은 그런 밀랍으로 이래 가지고 활자를 만들었다는 역사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밀랍으로 만드는 건 어떤 것이 있나 하면은 종이라든가 소위 대칭 안 되는 거, 소위 부조 같은 거, 조각상 같은 거 이런 경우에는 밀랍으로 합니다. 우리가 추물사 주조라고 이야기하는 샌드캐스팅은 이 조선전기의 용제총화라는 책을 쓴 그 성현이 이 샌드캐스팅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샌드캐스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창이나 화살이나 뭐 이런 것을 만들 때도 칼을 만들 때도 아래 위에 합평, 위에 틀이 있고 아래 틀이 있고 지금도 우리가 녹그릇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 할 때도 다 아래 위 틀을 가지고 이렇게 합평을 해서 만듭니다. 이 활자도 합평이라는 겁니다. 드러내고 여기다가 홈을 만들어서 이 홈으로 그다음 이제 여기 홈 만들어 놓고 활자를 빼내고 여기다가 쇠물을 부어서 만드는 것이 이게 샌드캐스팅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 틀이 이 주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통 이거를 부자라고 그럽니다. 아비자라고 하는데 이 아비자를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계속 하니까 이건 같은 글자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샌드캐스팅에는 같은 글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밀랍에서는 같은 글자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빼나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는 그 원인이 뭔가 하면은 현재 현재 지금 우리가 이 발견된 증도가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저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증도가자인데 이 증도가자의 모방자입니다. 모방자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활자에 지금 이렇게 먹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활자의 옆면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와서 약간 이렇게 지금 아래 위가 틀립니다. 이 각이 이렇게 요까지가 활자의 모양입니다. 요까지가 글자 면의 모양이고 그 다음 요 밑에가 또 다른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 층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빼낼 수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활자가 층이져 있으면은 당연히 모래에서 드러내면은 큰 틀에서 나오니까 위에 작은 이 모양은 다 깨져 버리겠죠. 그래서 안 나온다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밀랍으로 했다 그러면은 밀랍은 아예 이렇게 돼 있다가 이게 다 녹아 버리니까 층도 아예 원래 층도 없지만은 이것이 녹았으니까 이거 그냥 뭐 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샌드캐스팅은 이 상태에서 활자를 심었다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드러내고 활자를 다시 빼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활자를 빼내는 것이 밑에만 뽑아내는 것이 아니고 요렇게 해서 드러낼 때도 윗부분도 드러내야 되고 아랫부분도 드러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쉽게 이제 설명을 하면 지금 모래가 지금 이 아래 틀이 있고 그다음 위 틀이 있고 여기에 활자를 지금 현재 있는 이런 뭐 증도가를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 놓고 그 다음 이게 아랫부분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 다음 다시 증도가에 윗모래가 이렇게 꽉 이렇게 눌리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요거를 요렇게 드러내면 이 글자의 모양이 여기도 다시 이제 박혀 나오는 거죠. 요렇게 요 활자를 요렇게 이제 드러내고 난 뒤에 요 활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다가 이제 그 쇠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고를 이렇게 내는 거죠. 고를 내서 쇠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이 두 층을 이렇게 합쳐 놓고 이렇게 세우고 여기다가 쇠물을 부으면은 활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이렇게 틀이 이렇게 층이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지금 연구할 때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문화재청의 그 굉장한 오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안 나온다고 하는 거는 어떤 방법인가 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 아래틀에다가 이 나무 활자를 여기다 놓고 그 다음 여기 다시 이렇게 해서 드러내고 하는 것이 이게 용접총알의 방법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인간문화재 지금 그쪽 관계에 되는 활자 주조장이라든가 요번에 문화재청에서 하는 작업은 어떠냐면 먼저 활자를 이렇게 놓습니다. 활자를 땅 바닥에 활자를 바닥에 놓고 그 다음 이 모래를 여기 모래를 입에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덮습니다. 이렇게 다 덮고 난 뒤에 그러면은 이 활자는 어떤 상태고 하면 이 안에 이제 쑥 들어가 있는 상태겠죠. 지금 이렇게 완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활자 전체가 이제 함몰되어 있는 거죠. 그러고 나면 요거는 이제 아예 이래 되니까 완전히 지금 바닥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는 완전히 이제 활자가 이렇게 평면을 이면하고 이면하고는 완전 평면인 상태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이 모래틀을 하나를 여기다 더 붙인 거죠. 그러니까 활자는 한쪽으로 싹 다 쏠려 들어가 있습니다. 활자는 위틀에 다 쏠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위틀에 상하 이런 식으로 상하 갈려 있는 게 아니고 활자가 한쪽으로 다 쏠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층이 져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그러면 지금 현재 인간문화재라든가 문화재청에서 이야기하는 이 방법은 편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실패율이 적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합평을 하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거 나중에 다 손봐야 되는 부분이고 한쪽에서 싹 뽑아 나오면은 뒤만 문제가 되지 앞면은 다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활자가 그러면 여기서 쏙 빠져나오려 그러면 활자의 모양이 어떠냐면은 소위 정방향이 되는 게 아니고 사다리꼴이 돼야 됩니다. 이게 잘 빠져나오려 그러면 이렇게 위가 좁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정도가의 모양은 그런 모양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조선시대의 활자 모양은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마치 거의 단지와 같습니다. 단지 이런 식으로 단지와 같은 모양이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 이 단지 같다는 거는 우리가 단지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뽑아내면 밑에 거나 층이 다 깨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단지라고 생각하면 위는 위대로 아래대로 빠져야 이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 합평이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조선시대 전통적인 방법을 복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동적인 해결이 층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것이 정도가짜에만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교수관 활자라든가 그런데 보면은 모든 활자 다 층이 있어요. 그 층 때문에 어떻다 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정말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 짐작을 못하는 거죠. 이 주조법을 모르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조판 실험에서 그 평균 크기 또 네. 최대 크기가 그 활자로는 조판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예, 중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우리 쌀대 하는 일이 대박처럼 네모 딱 된 데다 거기다가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 나무를 집어넣어서 그 크기 딱 맞춰 놓고 쓰일 때 그때는 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글자를 써놓고 글자를 떼내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일자는 옆으로 퍼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용용자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용용자나 한일자가 똑같은 크기다. 똑같은 크기라면 어떻게 문장을 써놓으면 어떻게 되나 하면은 이 아래위가 붕 뜨고 그 다음에 또 글자가 나오고 어떤 거는 만약에 용용자 밑에 또 다른 또 우리가 무슨 울창하다 울자 들어가면 빽빽한 울자 들어가면 그거는 꽉꽉 찼는 글자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은 공간이 많고 그게 그런 식이 아니거든요. 지금 발견된 활자가 정도가의 한 판이 그대로 나왔으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활자를 그냥 맞춰보면 됐는데 그 한 판을 이룰 만큼 활자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숫자가 모자란다는 것이 아니고 같은 글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한 판에 맞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있는 정도가는 번각본이고 목판본입니다. 그러니까 목판본이니까 이 목판은
적어도 이 분야의 연구, 목재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가서 검토를 해보면은 이 세로로 이 줄어드는 이게 8%까지 줄어든다. 뭐 그 더한 경우는 10%도 넘습니다. 적은 경우에는 5%부터 해서 8% 정도까지 줄어들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나무를 처음 베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수분이 점차 증발해 나는 과정에서 축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증도가를 우리가 맞추는 데는 뭐냐면 지금은 번각본이라는 것은 이미 수분이 다 증발된 상태 내지는 도중에도 지금도 뭐 어쩜 그 당시로 증발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라면은 일단은 원본보다는 더 줄어 있었을 상태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도 이제 그 정도가의 그 판면을 다 조사를 해보면은 길이가 1cm가 넘게 차이 난다. 제일 큰 거하고 제일 작은 거하고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때 판을 다 달리 썼느냐? 그건 아니죠. 직지만 하더라도 두 판을 썼습니다. 두 판을 써서 하나를 인쇄하면 하나를 다시 조판하고 있고 조판이 끝나면 시간상으로 이렇게 인쇄와 조판을 왔다 갔다 이렇게 교차를 하고 그래서 책에도 그 두 페이지라는 게 딱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선조 후기 한참 늘어가서 한꺼번에 인쇄를 많이 하기 위해서 판을 뭐 10개 정도 쓰지 그 이전에는 다 몇 판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판을 쓰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판을 쓰고 그 다음 제 활자를 드러내고 거기다가 다시 조판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면 그 판의 크기는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크기가 지금 현재 다 다르다 했는 이야기는 이건 나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무기 때문에 수축률이 다르다. 그럼 나무는 뭐 똑같은 나무 썼으면 수축률이 같을 건데 그건 다르죠. 나무의 아랫둥을 썼냐 윗부분을 썼냐 이것도 다르고 그 다음째 나무가 밑에 이 판각을 해서 밑에 나왔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위에 공기 중에 노출됐을 때는 습기가 더 빨리 나가죠. 그러니 그 보관의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이제 아마 고려 때 찍었던 거하고 아마 조선시대에 찍었던 거 지금 우리가 대구에 있는 반야사에 찍었던 것은 좀 크게 나올 것이고 만약에 그 지금 그 양산에 있는 그 지금 정도가 그걸로 보면 그게 제일 늦게 찍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 크기가 아마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가 하면 크기만 그럼 중요한 거냐? 그게 아니고 아까 지금 활자 크기도 서로 글자마다 다를 수가 있고 판의 크기도 다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쇄할 때마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냐는 거죠. 종이가 어떤 책은 이렇게 더 팽팽하고 어떤 경우는 더 또 하는 사람 기술자가 똑같은 기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험은 다르니까 똑같은 기술로도 다르겠지만은 할 때마다 좀 더 땡겨주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뭐 몇 미리는 금방도 차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뭐 어쨌든 이 정도 차이 나는 건 오히려 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고 어쨌든 그런 그 가로 세로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글자가 서로 정방형으로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지금 정도가를 조사를 해보면 다 틀려요. 다 틀리고 조선시대 것도 다 틀리는데 그걸 가지고 똑같이 다 배열 했을 때 뭐를 보자 하는 이런 식으로의 논란은 그것은 같은 페이지가 다 활자가 나왔을 때에나 가능한 것이지 그것은 그냥 억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이제 조선조에 들어오면은 사실은 가로 세로가 상당히 맞아들어요. 후기에 가면은 맞게끔 배열을 합니다. 그것은 활자가 크기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같이 나오느냐 하면은 같은 간격으로 나오냐면 거기다가 공목이라고 해가지고 이 글자 만약 칸이 비면은 거기다가 대나무로 조각을 해서 끼워 넣어요. 그렇게 해서 공간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다 이 글자가 이래 넓어지고 좁아지고 하면 그걸 끼워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그래 만들어놔서 같은 것이지 그거는 원래 처음부터 같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중국의 고금도수 십성이나 일본에서 만드는 그 활자에는 딱 네모지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형식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이것도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만 더 검토를 해보면 될 문제인데 그리고 현재 있는 나무에 그것도 줄어든 것이니까 현재 있는 제일 큰 크기의 플러스 알파를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얘기할 때는 뭐 50%는 되고 50%는 안 들어간다 하는 그 전제가 벌써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전제가 잘못됐으니 결과가 뭐 잘못된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 생각합니다.